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감동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단 하나의 이야기. 지금 감동 배달 기사가 전달해 드립니다. 한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 단 한 사람의 행동이 전부가 될 수도 있죠. 저는 25년 만에 한국을 처음 찾은 날, 한 아저씨의 따뜻한 행동 하나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뿌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전 세계가 아직 모르고 있는 한국만의 단 하나의 감정, 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25년 만에 귀국이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윤지호, 미국 LA에서 나고 자란 재외동포 2세죠. 한국어는 서툴지만 늘 가슴 한켠에 한국을 품고 살았어요. 공항을 나서자 낯선 듯 익숙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새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왔죠. 지호야, 이리 와봐. 숙모가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어색한 포옹을 나누며 저는 숙모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살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기억 속에 한국과 너무 달랐죠. 할머니 유품은 다 정리해뒀어.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봐. 숙모의 말에 저는 작은 다락방을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목재함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일기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만지자 할머니의 체온이 전해지는 듯 했죠.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낯선 한글 필체였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그리고 항상 덧붙이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지호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보다 위대한 이유는 뿌리 때문이란다. 그 순간 무언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내 뿌리를 모른 채 살아왔어요. 미국에서 명문대를, 유명 미술대학 교수를, 다큐멘터리 감독을 했지만 정작 내 뿌리는 알지 못했던 거죠.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땅의 뿌리를 이해하고 싶다. 카메라를 들고 할머니의 일기장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흔적을 쫓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것이 내 다큐멘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죠. 일기장을 펼치자 낡은 종이 사이로 할머니의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빛바랜 잉크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보다 위대한 이유는 뿌리 때문이란다. 할머니는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숙모에게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국사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숙모는 제 질문에 표정이 굳어졌어요. 넌 미국 사람이지. 한국을 어떻게 알아? 숙모의 날카로운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국을 이해한다고? 그냥 내 다큐나 찍고 돌아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살아왔어요. 미국에선 한국인으로, 한국에선 미국인으로 취급받는 그 어정쩡한 위치가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자극했죠. 숙모, 저는 알고 싶어요. 제 뿌리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모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죠. 그날부터 저는 혼자 한국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할머니 일기장에 나온 장소들을 찾아다녔어요. 청계천, 광화문, 인사동.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국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도서관 사서에게 도움을 청했죠. 이 책 읽기 어려워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친절한 미소로 도와주던 사서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며칠 후 작은 박물관에서 우연히 금속 활자 전시를 보게 됐어요. 그 순간 할머니 일기장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세상이 바뀌었단다. 그제서야 할머니 말씀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죠. 숙모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기록하면서 제 안의 한국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직지심체유절 특별전에 들어섰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금속 활자, 복제본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안내판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섰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옆에 있던 큐레이터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됐어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세계사에는 없던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일기장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조상의 손끝에서 세계가 바뀌었다. 큐레이터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미 금속 활자 기술이 발달했어요. 세계 인쇄술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에서 시작해 현대기술로 검색을 이어갔어요. 삼성,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금속 활자에서 반도체까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섬세한 손기술로 세상을 바꾼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죠. 직지에서 시작된 기술의 혈통이 현대 한국의 반도체 산업으로 이어진 스토리를. 다음날 반도체 공장을 촬영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거대한 공장 단지를 보며 할머니의 말씀이 실감났어요. 작은 나라의 위대함은 정말 그 뿌리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어에 참가해 청정시를 둘러보았습니다. 극도로 정밀한 작업 환경, 1000분의 1mm를 다루는 기술에 압도되었어요. 가이드의 설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이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진짜 한국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불교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곳에 방가사유상이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미소 짓는 부처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흘렀죠. 왜 울고 있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숙모였어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나 봅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나서. 숙모는 제 옆에 조용히 서서 방가사유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불상은 신라시대 작품이야. 7세기경에 만들어졌지. 세계적으로도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란다. 숙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으로 저에게 진심으로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가사유상의 미소를 바라보며 할머니가 제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떠올렸어요. 할머니의 노래 속에 이 불상의 미소가 있었던 겁니다. 지호야, 내가 어릴 때 할머니가 자주 보여주시던 사진이 바로 이 방가사유상이었어. 숙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 불상의 미소에서 한국인의 지혜를 보셨대. 그날 숙모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시간이었어요. 숙모는 한국 불교 미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라의 근관, 백제의 금동대양로, 고려의 청자까지. 한국 예술의 특징은 균형과 조화야.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 숙모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에 담아온 영상들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촬영한 직지와 반도체 공장 영상에 숙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을 알고 싶구나. 숙모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날 밤 숙모는 할머니가 남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에 할머니가 겪은 모든 것들. 작은 불상 하나가 저와 숙모 사이의 벽을 허물었어요. 방가사유상의 미소처럼 우리 사이에도 따뜻한 이해가 피어났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의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한글 조형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서 카메라를 꺼내들었어요. 이곳에서 한글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젊은 큐레이터가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지만 한국계라고 설명했어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큐레이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죠.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배웠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떴다는 설명에 감탄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문자가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글이 AI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큐레이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글은 음소문자이면서 형태가 규칙적이고 논리적이라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가장 좋은 문자 체계입니다. 실제로 음성인식이나 자연어 처리에서 한글의 정확도가 매우 높죠. 놀라웠습니다. 500년 전 문자가 첨단 기술 시대에 적합하다니요. 큐레이터는 계속해서 일제강점기의 한글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말을 지키는 것은 우리 정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연구하고 보존했죠. 할머니의 일기장 중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업무는 우리 영혼의 옷이다. 업문,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었던 거죠. 그날 숙모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인지 몰랐어요. 숙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세종대왕은 진정한 발명가였어. 백성을 위한 발명이었지. 제 다큐멘터리에 새로운 챕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금속활자에서 반도체로, 그리고 한글에서 AI로 이어지는 한국의 기술 유전자를 발견한 거죠. 할머니가 말씀하신 작은 나라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국악원의 판소리 공연장에 숙모와 함께 앉았습니다. 무대 위 소리꾼의 첫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그 소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만수 산중 벚꽃꽃은 피고 지고 하건만.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한해 정서라고 하던가요? 소리꾼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과 해악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모르는 단어가 많았지만 그 감정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이야. 숙모가 속삭였어요. 한국인만의 복합적인 감정이지. 슬픔이지만 체념이 아니고 아픔이지만 희망을 놓지 않는. 공연이 끝나고 숙모는 저를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활기찬 시장 골목을 지나며 상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세 친해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모님 이거 맛있겠네요. 조금만 더 주세요. 숙모의 말에 떡볶이 파는 할머니는 웃으며 한 움큼 더 담아주셨어요. 이게 정이란다. 숙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베푸는 따뜻함. 시장 한켠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는 청년들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카메라를 들었어요. 저 사람들도 찍어도 될까요? 물었더니 숙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저게 바로 깡다구란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이지. 제가 다가가 촬영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청년들은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들의 활기찬 모습을 담으며 저는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테마를 찾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판소리 공연의 한 시장에서 만난 정, 배달 청년들의 깡다구.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우리는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민족이라는 구절이 이해되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힘을 영상에 담기 시작했어요. 고통을 품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민족의 이야기를. 이것이 제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요양원 출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봉사활동 겸 인터뷰를 위해 찾아왔지만 낯선 이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분이 계실까 걱정됐어요. 숙모가 등을 토닥이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걱정 마. 어르신들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셔. 밝은 미소로 요양원에 들어서자 여러 어르신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온 미국인이라고 소개했더니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점심 식사를 도와드리며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특히 제 눈길을 끌었어요. 약간 구부정한 등의 맑은 눈빛을 가진 김순자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겠어.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6.25 전쟁, 가난했던 시절, 자식들 키우던 이야기. 특히 교육에 관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낸 돈은 없지만 자식은 대학 보냈어. 할머니의 두 손을 보니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지. 그래도 우리 아들 딸 모두 대학 졸업했어. 김순자 할머니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 교사가 된 딸의 모습이었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매만지는 할머니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1950년대만 해도 한국의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죠. 숙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 교육에 바쳤어. 그게 오늘날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됐지. 그날 밤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교육에 대한 열정, 자식을 위한 헌신.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배움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이해되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과 자랑스러운 미소를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장면으로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맹국에서 교육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적을 이 할머니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뿌리의 힘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마지막 편집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3개월간의 여정이 담긴 다큐멘터리 작지만 위대한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각 장면들을 연결하며 제가 발견한 한국의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금속 활자에서 반도체로 첫 번째 챕터를 위한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한국의 기술 DNA는 600년 전 직지심 최우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정밀함과 혁신성이 삼성과 SK하이닉스로 이어진 것이죠. 두 번째 챕터는 한글이었습니다. 한글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품이 AI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설계로 만들어진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고 있죠. 영상 속 국립한글박물관의 큐레이터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교육에 있었습니다. 문맹률 0%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 열기를 가진 나라로 이것이 한국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었죠. 숙모가 편집실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지호야, 내가 이렇게 한국을 이해할 줄 몰랐어.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게 됐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이 저를 이끌어준 여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 파일이 담긴 노트북을 들고 묘 앞에 앉았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가운데 할머니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작은 나라가 왜 위대한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제 정체성의 일부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이 다큐멘터리를 발표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발견한 제 영혼의 절반이 묻혀있는 곳이었죠. 할머니,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어요.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완성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직지, 방가사유상, 한글,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차례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녹음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 한국. 금속 활자의 정밀함은 반도체로, 한글의 과학성은 인공지능으로, 교육에 대한 열정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보다 위대한 이유는 뿌리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기술과 언어, 교육과 문화 속의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묘소 앞에 앉아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죠. 일어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영화제 관계자였어요. 윤 교수님, 다큐멘터리 제안서 잘 받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네요. 완성되면 꼭 출품해주세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LA로 돌아가 최종 마무리를 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러 가는 것이었죠. 숙모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숙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내가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숙모,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제 일부가 되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전 낯설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 한국.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함을 세계에 전할 차례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일기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지호야, 내가 언젠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길 바란다. 그때 넌 비로소 온전한 너 자신을 만나게 될 거야. 할머니,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의 감동 배달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이야기 하나, 안전 배송 완료. 다음 배달도 기대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배달 기사였습니다. 다음 배달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배달 기사에게 최고의 팁입니다.